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서둘러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안전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소상공인에게 나갈 새희망 자금, 그리고 아동 돌봄, 또 청년 구직지원금 등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자로 소식 보낸다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실 분들이 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겠죠. 잠시 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제가 직접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샵 0951 문자나 TBS 앱으로 문의 주세요. 9월 23일 김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박영선 장관에게 질문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박정호 기자가 굉장히 이렇게 깨알같이 이거를 캐치를 하셔서 네. 샵 0951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50원 네, 들어갑니다. 자, 속보를 좀 전해주실 게 있어요. 네, 그 성범죄 등 강력 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서 네.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일명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어제 오후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검거가 됐습니다. 아하. 아시다시피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았고요. 그렇죠. 최근 여기에 신상이 올라간 20대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소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비행편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네,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약간은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이제 월요일에 연평도에서 네. 어업 지도선에 승선했던 공무원이 실종이 됐는데 북한 해역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포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말씀하셨듯이 네. 이미 이틀 전에 그렇죠?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 국방부가 공개를 했는데 지난 21일 이 소연평도 남쪽에서 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지도선 선원이 한 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실종된 선원은 이 목포에 소재한 이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해양수산 서기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것이죠. 그리고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자 이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 그리고 인근 해상을 수색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상에서 신발만 네,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슬리퍼가 네, 어떤 상태로 슬리퍼까지 발견이 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신발만 놓고 사람은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해역에서 포착이 됐어요? 네, 이 군첩부에 의하면 어제 오후에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정밀 분석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이 북측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방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없나요? 예, 지금 확인을 하는 중이다라고만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슬리퍼를 남겨두고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월북을 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조류나 그런 거 휩쓸려가지고 북쪽으로 넘어가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도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 당국이 좀 사항을 확인 중인데 그 확인 사항, 이런 분석에 따라서 통일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독감 백신 접종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맞을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거죠. 신성 약품 때문에 여기서. 근데 그 상원 노출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엔 다 이제 회수하고 안 되기로 했는데 신성약 약품 측에서 책임은 있는데 택배 기사들이 뭔가 좀 처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백신 공급부터 빠르게 정상화를 한 뒤에 정부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전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신성약품 측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이 백신 조달 과정에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신성약품이 제약사에 가서 의약품을 수령을 한 뒤에 이 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김포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송 과정 자체가 일단 하청이었다고 합니다. 하청을 이미 한번 준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김포 물류센터부터 지역으로 곳곳에 가는 이런 이제 또 다른 이제 배송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하청을 받는 업체가 또 재하청을 줬다. 또 한 번 하청. 네네. 아하.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아. 없다라는 게 이 신성약품 측의 네네. 둘러싼 좀 논란이었는데 게다가 또 하청에 재하청을 줬으니 이게 좀 의약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 환경이었는가라는 좀 의심이 그렇죠.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용역과 같은 운송업체가 이 지역 병원까지 배달하기까지 또 이제 재하청을 준 건데 이 재하청 업체들이 1톤 트럭에 싣고 배송을 했는데 이 백신을 트럭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상온에 노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뭐 땅에 내려놓거나 뭐 냉장차에 문을 열어놨다라는 건데 그래서 왜 이 백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지 않고 그렇죠. 종이박스에 담았냐 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신성약품 측에서는 이 아이스박스를 쓰면 이제 냉매가 들어가는데 이 냉매가 있으면 백신이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냉매가 있는 네. 그 열을 좀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박스에 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배송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려면 차량이 100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신성약품은 그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스박스에서 해서 거기서 옮겨가고 이래야 되는데 종이박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종이박스를. 네, 그러니까 이제 냉장차 같은 데서 종이박스로 운반을 했다가 그러면 이제 냉장차에서 뭐 어디까지 옮길 때 그때는 사실은 상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냉매가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얼음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네. 요새 드라이아이스 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별로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석연치는 않은 해명인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도 또 이게 보통은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왜 종이박스에 넣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신성약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백신 조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 가격이 조금 낮게 이제 뭐랄까 이제 입찰을 했는데 이게 한 8,700원, 8,600 네,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이건 너무 싸서 우리는 안 한다고 포기해서 신성약품이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주장도 뭐 일부 업계 관계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납품가는 15,000원 정도 되는데 질병관리청이 무료 백신 단가를 이 가격 60% 수준으로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시장 가격의 80% 정도를 쳐주는데 그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저가 입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통사들의 검찰 조사라는 특수한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간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확약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고 제조사 대부분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신성약품이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계약을 따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더 조사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더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겠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가 업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처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됐던 백신은 정부가 다 수거를 했죠. 네, 뭐 수거해서 이제 검증에 들어간 상황이죠. 뭐 어쨌든 뭐 정부는 뭐 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뭐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또 품질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뒤에 접종 재개를 결정한다. 뭐 그런 방침이고요. 그리고 좀 이 백신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 걱정과 우려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서둘러서 맞았더니 뭐 이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미 맞은 사람들은 좀 어떡하냐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뭐 정보에 따르면은 뭐 기존에 이제 맞았던 부분들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 배송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2회 접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번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독감 주사를 맞을 경우. 그래서 여기에 좀 차질이 없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뭐 그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이들 분량은 그쪽을 통해서 다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 물량에 좀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부터 좀 먼저 맞아야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박덕흠 의원 소식입니다. 지금 뭐 수청호때 수주 논란이 있었는데 자진 탈당을 했어요. 네, 오늘 박 의원이 기자회견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탈당을 선언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 이걸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했다. 심지어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란다. 그러니까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한 다음에 수사 받아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의원이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자신의 SNS에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뭐 어떤 이유를 들어도 본인은 이제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국가 경영 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주장을 했고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이번 4차 추경안은 전액 뭐 구체 발행이긴 한데 이전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예산을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죠. 홍준표 전 대표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 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다라면서 이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다. 뭐 본인 돈이었으면 그렇게 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복당하시나요, 이분은? 글쎄요. 뭐 김종인 위원장은 네. 뭐 여러 가지 뭐 고려를 해서 뭐 결정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복당을 할 수 있을지. 네, 뭐 권성동 의원은 복당을 하는 것 같고 네네. 다른 분들이 이제 복당을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네. 자,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발끈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 부채 1,000조 원 시대니 뭐 빚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보수 언론이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 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주길 당부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요새 이재명 지사 굉장히 네. 적극적이에요. 네. 뭔가 염두를 두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안에 대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차 추경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이제 지원이 되고 정말 이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뭐 오늘 이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4차 추경 배정 계획안 그리고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을 했는데 네. 정부는 무조건 이제 추석 전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월, 화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네. 문제는 이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정부가 이 추경이 통과가 되는 그 기간 동안 뭐 대상자들을 추려서 그 행정 절차는 마무리 지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추경이 통과된 만큼 이 지원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분들이 보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한 3일 뭐 길면 3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목금이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네. 주말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뭐 주말이 있으니까 네.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다라고 해도 네네.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네요. 정말 네, 촉박하네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한 분도 이렇게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네. 네, 잊어먹지 말고 꼭 이렇게 신청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추경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잠시 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먼저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관련 얘기 나왔는데 김홍걸 의원 제명 관련해서 무늬만 징계 아니냐 이런 지적에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면 협치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협치가 지연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어느 한쪽 의견대로 끌려다니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또 대권 경쟁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깊게 연구를 안 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피했고요. 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요. 네. 깊게 연구 안 해봤다는. 나랑 똑같구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연구를. 네, 저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났네요. 네. 정말로 깊게 연구를 안 해봤을까? 아니면은 네, 아직은 깊게는 아니지만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연구 중이다. 무슨 연구를 모르겠어요. 궁금하고요. 네. 네, 아직은 연구 중이신 걸로 그러면. 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 재판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내일로 예정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는데 이후에 이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법원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기일 변경 신청을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또 향후 실시된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이 증인 신문을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네.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7개월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첫 고발인 고소인 조사가 있는데요.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한 정모 씨,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이번 주 금요일 25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에 장모 최 씨와 부동산 관련 금전 거래 소송전을 벌이다 실형이 확정됐던 인물이죠. 정 씨가. 네. 정 씨가 또 지난 2009년에는 다른 고소 사건에서 두 사람이 불구속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줬다면서 윤석열 총장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이 최 씨와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조대진 변호사도 같은 날 그러니까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까지 새 희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 희망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새희망 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이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약 한 291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이라 함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5인 미만인 경우,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그러한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출 가운데서 해당되는 분들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네. 특별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8월 16일 이후에 정부의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연매출 4억 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종업원 수가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영업 제한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종과 이제 특별 피해 업종이 있는데 일반 업종에 네. 속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되고 특별 피해 그렇습니다. 업종에 계신 분들은 그걸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근데 네. 이 집합금지 업종이면 PC방이라든지 체육시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집합금지 업종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그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단란주점 또 실내 체육관 네네. 이런 곳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은 네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또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뭐 빙수 전문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50만 원, 그리고 집합 그렇습니다. 금지 업종은 좀 많이 피해를 보셨으니까 200만 원, 일반 네. 업종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 특별 피해 업종에 뭐 콜라특기라든지 또 유흥주점 뭐 이런 업종들이 좀 포함이 돼서 여성 단체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일입니다. 네네. 원래 정부에서는 이 유흥업종의 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상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이번 경우에는 정부가 집합 금지, 그러니까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만큼 영업에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어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추경 얘기 나올 때부터 이제 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창업하신 분들요. 올 초에 창업하신 네.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만큼 벌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증명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어허. 그러니까 네.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요, 올해 6, 7, 8,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서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러면 매출액 감소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네네. 8월 매출액이 6, 7월 평균보다 줄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91만 명의 소상공인 가운데요.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241만 명을 새로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 이 해당되는 즉시 그러니까 지급이 가능한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마 문자 발송이 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긴 하겠는데 네.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이 새희망 자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신청에 어느 계좌로 나는 입금을 시켜달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 그걸 집어넣으시면 바로 25일부터 이 새희망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지금 나가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새희망 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할 때요. 첫날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그렇죠. 홀짝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24, 25일 요 이틀만 홀짝제로 접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날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날에 끝자리 그렇게 하고요.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일, 25일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이면 24일에 할 수 있고 홀수면 25일에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26일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네. 짜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인이 안 돼서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고 문자가 안 가신 분들이 또 한 50만 명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10월 19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10월 19일부터 또 신청을 할 수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나는 온라인 도대체 난 이거 신청할 수가 없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런 분들은 10월 26일부터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로 방문을 하시면 그때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사실은 이제 정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거지만 그걸 그렇습니다. 놓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 사실을 또 한 번 더 계속 저희도 뉴스 전하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질문은 마지막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저희 장관님 좀 괴롭히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복지부에서 긴급 생계 지원금도 나가고요. 또 고용부에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런 걸 나가는데 글쎄요. 중복 지원은 받기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다시 환수 조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은 세희망 자금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상공인은 네. 세희망 자금으로 신청을 하시고 중복 지원은 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 청량리 청과물 시장. 네, 좀 화재가 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통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전소된 곳도 많고, 근데 우리 장관님도 현장 어제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네, 이분 어제 가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통닭집이 있는 네. 골목과 그다음에 과일 가게가 있는 골목 사이에 있는 창고가 완전히 전소가 됐더군요. 아하. 네, 그래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그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네. 이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그 좀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재 피해 상인의 경우에는 조속한 생업 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7천만 원까지 2%의 낮은 금리로 네. 이 2년 거치 5년 상환의 그 장기로 이번에도 좀 도움을 드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갔고요.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청취자분 질문인데 일단은 이 재난지원금 혹은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자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문자 발송은 이제 우선 그 신속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241만 명에게 네네. 발송이 되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291만 명 중에 약 50만 명 정도가 문자 발송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이러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아마 안내가 될 거고요. 네. 그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점검을 해서 나중에 대상이 되면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1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셨고 혹시라도 네. 뭐 빠진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241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아마도 50만 명 뭐 플러스 알파 되시는 분들은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이 해당된다 생각을 하면 꼭 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문자를 받아도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요 신청이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거든요. 지금도 새희망자금 이렇게 치면 네. 검색해서 홈페이지가 뜹니다. 아하. 근데 그 홈페이지가 뜨는데 접수는 내일부터 받습니다라고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네. 네, 접수는 내일부터. 자, 네. 그리고 이 공공시설에 이제 입주한 카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말고 카페 같은 경우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특별 피해 업종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카페도 네. 아까 이제 제가 일반 업종과 네. 그다음에 특별 피해 업종을 이제 분류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영업 제한을 받으셨다면 네네. 이것은 특별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도서관에 입주해 있는 카페인데 도서관이 문을 네. 아예 닫아버리는 바람에 카페도 어쩔 수 없이 닫아야 했던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는 특별 피해로 갈 수 있는지. 일단 그 정부의 조치에 의한 그 영업 제한 조치라든가 집합 금지를 받으셨으면 특별 피해 업종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만약에 한 것이면 일반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마도 특별 피해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편의점 피해도 많은데 편의점은 지원 대상에서 해당이 되는지요라는 질문도 왔습니다. 편의점은 일반 업종으로 지금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더라도 연매출 4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4억 원 이하이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일반 업종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가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줄었는지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작년에 비해서. 일반 업종 같은 경우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필요합니다. 되니까요. 네.
그리고 4417님께서 방금 전에 편의점 문의 주셨고요. 그리고 화물차 기사님들이 또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자 오는데 4348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택시 기사는 지원을 하는데 용달차 기사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게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거나요. 네.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요. 네. 아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것이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네네. 그 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세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부 쪽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뭐 전화 문의 가능하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지만 전화로 이렇게 또 급하면 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새희망작은 콜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1899-1082. 이 번호는 어떻게 오늘부터 통화가 되나요, 장관님? 이거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부터? 여기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유, 다행이네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번호, 새희망작은 콜센터 번호 1899-1082입니다. 장관님 너무 자세한 내용 다 잘 알려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께 힘내세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 또 소상공인의 매출이 그만큼 오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을 오를 수 있도록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그쵸. 뉴스. 네. 네. 지적장애인이 복권 1등 당첨됐는데 이걸 가로챈 사람들이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행히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지적장애인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10년을 알고 지낸 A씨 부부가 이를 가로챘고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에 지적장애인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A씨 부부는 B씨에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았죠. 이후 부부가 실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등기를 본인들의 명의로 했고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1억 원가량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등 임의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적장애인 B씨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네. 1심 재판에서 A씨 부부는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B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졌고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 능력이 모자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행히 달랐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서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데도 어려움을 느껴서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 A씨 부부가 주장한 등기만 우리 앞으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에 속인 것이다 네. 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신장애 있는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말이 이해할 수 돼요. 10년 이상 없다고 알고 지냈는데. 일축을 했습니다. B 씨는 사회적 능력이 13살 아하. 수준이고요. 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항소심을 담당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에 대해서 원심 무죄 판단을 깨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사고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등기라는 거는 정말 뭐 지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등기를 쳐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알고만 있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다행히 그래도 2심에서 뭐 네, 지금 뭐 판결을 그래서 잘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이거 꼭 기반으로 해서 민사소송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명의신탁 같은 네.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네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안 이거 되는 말도 안 일이죠, 예. 되는 진짜 아, 이런 사람들 정말 벌 받아야 돼요. 네, 아, 참 이 화가 나네. 복권이라는 게 대박을 꿈꾸면서 행하지만 결국에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분한테 가야 될 돈인데 이건 그쵸. 당연히 네. 아 이런 너무 화가 사건 나.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경산 안내 소식 뭐예요? 첫 번째 경산은? 첫 번째 경사는 세계 영향력 탑 100으로 정해봤는데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 10시에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매년 발표를 하죠. 네네. 근데 이번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미국 타임즈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 청장은 리더스 부문에, 봉 감독은 아티스트 부문에 포함이 됐는데요. 타임은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 올해와 같은 때가 없었다면서 올해는 생명을 구하고 세계를 고치려 한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 설명에 맞게 한국의 정은경 청장은 리더 부문에 뽑혔습니다. 이 백인 기사를 보면요. 선정된 사람의 사진 그리고 아하. 선정인에 대한 소개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선정인을 잘 아는 사람이 소개글을 쓰는데요. 정 청장에 대한 소개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다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 원칙 아래 허심탄회하게 대중들과 교류하고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썼습니다. 봉준호 감독 소개글은 누가 썼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그의 작품 옥자 그리고 설국열차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틸다 스윈튼? 맞습니다. 오. 네, 스윈트는 봉 감독에 대해서 또 봉 감독 영화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도로 숙련돼 있고 자기 주도적이며 낭만적이다. 터무니없는 탐욕스러운 기쁨이 느껴지면서 원칙적이고 정밀하며 마지막까지 인정이 많다. 영화에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 이젠 세계가 이를 따라잡을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틸다 스윈튼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에 올란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귀족 출신일 거예요. 근데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지 마세요. 저도 기분 나빠요. 아 그런 거예요? 왜 아름다우신데요? 예. 네, 두 번째 경사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전에요. 제가 네.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청취자분들이 타임즈에 실린 두 분의 사진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화면에 띄워뒀거든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꽤나 인상적인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검은 머리인 걸 보니까 코로나 아마 초반이네요. 예, 모습인 것 같았고요. 봉준호 감독의 경우는 아티스트들 사진 중에서도 눈에 띄었거든요. 네. 보통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된 사람들은 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봉 감독은 그 영화 촬영장에서 쓰이는 수북한 털에 쌓여 있는 마이크 있죠. 네네네. 그 봉 마이크 사이에서 조신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봉 감독님 표정에서 기생충 영화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의 영화 세계를 표현한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사 소개해 주세요. BTS 너 어디까지 갈 거니? 그래미까지 가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후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탑
듀오 그룹 부문과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댄앤쉐이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 마룬5, 패닉 앳 더 디스코 등과 함께 경쟁을 하고요.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한국 그룹 엑소와 갓세븐도 후보에 올랐고요. 빌리 아일리시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경쟁을 하는 건데 지난해에도 사실 이 두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2관왕 하기를 바라면서 10월 14일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BTS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요. 네. 그래미 어워즈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에서 한 달째 흥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난달 21일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2주차에도 1위, 3주차 2위, 4주차 2위까지 장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사상 발매 직후 핫백 정상에 올라서 2주 연속 자리를 지킨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서 20곡밖에 되지 않거든요. 또 보통 핫백 순위를 결정하는 건 인터넷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인데 BTS 경우는 라디오 노출 청취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중적인 좋아한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마이클 잭슨, 아델,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 영어권 탑스타들도 빌보드 차트를 먼저 장악하고 그래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래미는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선 수상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미에선 단 한 차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미가 근래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음악들을 과감히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미 입장에서도 신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이것은 의도적 배제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수 싸이 씨가 마룬5한테 밀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우리 BTS가 한번 그래미를 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핫 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